안녕하세요. 성내이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네, 도시재생 특강, 도시재생과 공동체에 의해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공동체와 도시재생 이야기, 국내외 주민참여 공생행 도시재생 사례 소개와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시간으로 4강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성내 이동 주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가, 전국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활동가 등 다양한 분들이 30여 분 신청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좋은 강의 이제 비대면으로만 하게 돼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자가 격리 기간에 해당되셔가지고 센터에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잠깐 이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강 도시재생의 장소기획 주민참여와 2강 시민자산화에 대해 이영범 건축학과 교수님이시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이사장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3강, 4강은 공동체에 관한 강의에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불안한 사회에서 서로 돌봄의 사회를 향하여 대전제 속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도시재생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되새겨보며 지역 사회 자원 관리와 보편적 돌봄 공동체 구축에 대해 강의가 있겠습니다. 강의는 9시까지 있고요. 질문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강의 후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녹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늦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진입니다. 저희가 강동구 성내 이동 도시재생센터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야 되는데 지금 개인 사정상 자가격리 기간이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일 저녁인데 이렇게 줌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좀 아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고 뭐 평소에 또 이런 회의를 자주 해 보아서 익숙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인데요. 1시간 반,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은 1시간 반 채 못하고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가능하면 유의를 하면서 9시 전에 제 강의가 끝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도시재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직접 이제 제가 여러분 곁으로 가서 해외의 도시재생 사례, 그래서 캐나다, 뭐 미국, 뭐 영국 등 우리하고 좀 조건이나 환경이 상당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시재생에서 교훈이 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서로 돌봄의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진전을 하면 좋겠다. 뭐 이미 이 전국 곳곳에서 이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고 또 그런 성과가 상당히 나와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쉽게도 그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는 동네와 지역사회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조금 불분명하거나 상실되는 경우도 가끔씩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영범 교수님께서 훌륭하게 강의해 주신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여러분들과 가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한다면
최소한 몇 분에게 한 분 한 분 조금 지난 2주 동안의 강의 내용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본인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이 줌으로 하면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모르고 일단 얼굴을 뵙는 분도 이제 몇 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하면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인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마 이 부분도 지난주, 지지난주 이영범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표현해 본다면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더 안정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 이게 도시 환경의 개선의 목표가 아닐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도시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 서울시, 뭐 부산시, 뭐 광주시 등 이렇게 수백만 이상이 살아가는 이런 대도시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중소도시도 있고 심지어 읍내도 있고 꼭 우리가 도시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서 도시는 지역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뭐큰 문제는 없다. 물론 시골과 도시는 생활 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인프라를 이제 확보를 하고 그걸 바꿔 나가는데 꽤 접근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이든 중소도시든 대도시든 사람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또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투며 살아가는가,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거는 결국은 시골이나 중소도시나 대도시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평소에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언제 행복했던가라고 생각해 보면 나의 친구들, 가족, 친구, 아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인정받고 축하를 받고, 내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을 같이 나누고, 내가 슬프고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 뭐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할 때는 크게 보면은 이제 지역사회 인프라, 다른 말로 하면 인프라를 이제 개선하는 것인데, 그 인프라라고 할 때는 자, 시설 문제가 있고 공간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환경으로서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대단히 곤란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는 것들이죠. 도로, 수도, 전기, 가로수, 건물, 뭐 벽, 뭐 이런 것들 이죠. 이런 것들이 고장났다, 아니면은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수십 년 돼가지고 낡았다, 깜빡깜빡한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 기본적인 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마련돼 있지만 부적절하다라고 할 때는 그걸 당연히 이제 바꾸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물리적인 환경, 시청이나 뭐 구청이나 또는 나라에서 돈을 대 가지고 그렇게 건설 회사들 또는 뭐 인테리어 업자들과 함께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건물들을 바꾸는 것이 기본적인 작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려고 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예, 나 혼자만은 잘 살다고 하는 것은 며칠 동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큰 뭐 대단한 수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그 행복감은 며칠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한다면 그 행복감은 오래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웃고 떠들고 회상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 것들. 자기가 아무리 고생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힘들고 사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죠. 다들 세상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들 이제 사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뭐 지나가는 사람이 됐건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고 박수 쳐주고 존중해주고 하면 그 자존감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을 얻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이면 지역사회에서 전통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잘 되는 것을 부추겨주고 서로가 공감하는 것들, 기쁜 거, 슬픈 거, 나쁜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많아지면은 지역사회에서 시골이나 중소도시나 대도시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이 되고 기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많은 지역에서 많은 도시에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심하고 안정된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관계도 꽤 많이 있지만 안 좋은 관계도 꽤 많이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법원으로 가서 이제 소송을 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서양식 법이 들어온 게 이 구한말 20세기 초부터인데 기껏 100년이 될까 말까 한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송사가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회가 서로 많이 다툰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 라고 해서 결국 법원까지 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두 얼굴의 사회다. 한편으로는 지난 7월 달에 유엔 무역개발회의, 국제연합 유엔 산하 기구에서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선진국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아래 이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관련되는 화면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는 한국은 선진국이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194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되고 불과 5년 만에 한국 전쟁을 겪고 300만이 희생을 당했고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났죠. 촉은 목피. 자, 어릴 때 뭐 지금은 젊은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그냥 풀뿌리를 캐먹고 뒤에 뒷산에 가서 나무 송지를 벗겨 먹고 이렇게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불안합니다. 대단히 불안해요. 이 선진국이 됐으면 전 세계에서 박수를 받고 뭐 환호작약하고 정말 자부심에 넘치고 사람들이 아주 밝고 웃고 다니고 이래야 할 텐데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뉴스 자체가 뭐 그렇게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큰 자부심과 기쁨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렇게나 고대하던 그 후진국, 우리는 약소국이다, 후진국이다, 배가 고프다, 빨리 일본을 따라가자, 미국 따라가자, 유럽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이른바 선진국을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40, 5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런데 선진국이 되었다고 어디서 환호하거나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런 뉴스는 벌써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어려운 물리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사람들이 심리적인 지금 태도가 심리 상태가 지금 그렇게 막 샴페인 터뜨리면서 만세 부르고 이런 때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샴페인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 7월에는 유엔에서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라고 인정해 주었지만 지금부터 25년 전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선진국이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어요. OECD라고 해서 경제개발 협력기구에 가입해놓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꽝 하고 국가 부도 사태가 나버렸죠. IMF 구제 금융 사태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아까운 인생들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하는 1997년, 98년 힘든 시기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로 작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5년 전에는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리던 한국 사람들이 정작 25년에 그때보다 훨씬 더 국가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박수를 쳐주는데도 불구하고 환호성은 없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죠. 자, 한국은 좀 굳이 제가 말을 만들어 보자면 2분 3분 사회다. 3분 사회. 자, 오뚜기 카레는 3분이면 된다고 하죠. 오뚜기 3분 카레를 하는 그런 먹거리가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는 2분 3분 사회다. 2분 분노와 분통이 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뼈 빠지게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 내가 라고 하는 그다음에 나는 뭐 이렇게 사는데 왜 주변에서는 저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저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분노와 분통이 터지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하고 내 현재가 불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불신이 높고 이런 2분 3분 사회가 아닌가. 조금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노와 분통, 불안, 불만, 불신이 많은 사회에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어딘가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어떤 사회라고 해서 미국이라고 캐나다라고 독일이라고 영국이라고 프랑스라고 어떤 사회라고 해서 저 스웨덴이라고 덴마크라고 해서 이런 분노나 불안이 없는 사회가 있을까? 없습니다. 이른바 선진국들을 제가 뭐 거의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만 어느 사회나 자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한 지상 낙원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선전이나 광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다 모든 사회는 선진국이나 중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뭐라고 불리든 간에 각자 자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 줄이느냐.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삼안사회, 삼불사회에서 삼안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안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고 조금 더 안정되고 너무나 심하게 요동치지 않고 그다음에 안락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의 비전, 전략, 정책을 제대로 만들려면 현실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죠. 그래서 좀 비유하자면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별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새벽 3시, 4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나와. 어떤 학생은 밤 11시, 12시까지만 공부를 하고 자는데 성적이 잘 나와. 물론 뭐 부모의 DNA를 타고 나서 머리가 똑똑한 학생과 조금 덜 똑똑한 학생의 차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험 공부를 하는 방법, 요령의 차이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성적이 어떻게 잘 나오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 적절할까? 제대로 했을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한국 사람들의 말버릇 중에서 상당히 일반화된 말버릇 중에 누가 이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는 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랍니다. 텔레비전에서 뭐 나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그 가수 지원자들이나 뭐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나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근데 저는 그 말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열심히 물론 좋죠. 그런데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뭐.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다 보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국은 왜 불안 사회가 되었을까? 뭐 한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 4-5가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사회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 보장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30년,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지금 60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안심이 안 됩니다. 지금 중년층, 장년층의 경우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 노인들이 가장 가난합니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프랑스나 노르웨이의 10배에 해당됩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요. 이런 상황에서 은퇴해가지고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 중반에 은퇴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내가 30년 40년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돈 버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장년층 중에서 몇 퍼센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제2의 제3의 직업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금 제도를 비롯해서 사회 보장 제도가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40년 일해 왔으면 노후가 보장돼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돈을 모으고 또 모아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는 약하고 개인들과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 사회 제도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보장 제도가 튼튼하다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 4나라를 우리가 이제 흔히 북유럽의 복지국가라고 하죠. 이 나라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수백 년 전부터 이런 건 아니었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입니다.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갖춘 거예요. 1930년대, 40년대까지 계속 이 나라들도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서로 이 나라, 이 사회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서로 다른 정당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일정하게 이제 정치 세력들, 사회 세력들 사이에서 이제 일정하게 타협점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를 제대로 튼튼하게 가져가자. 이것이 국민들이 잘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타협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북유럽의 복지국가 제도가 어떤가 또 거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꽤 여러 명 있고 또 실제로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기도 하고 뭐 저도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한 2번 정도 핀란드와 덴마크, 뭐 노르웨이를 이제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에 관해서 노르웨이에 사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모아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서 쓴 책이 있어요.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진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어떤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가 천국은 아니다, 지상 낙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노르웨이도 한국 사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나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국 사회에 비해서 못한 점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별로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이 노르웨이의 우리 교포들이 이 책에 잘 써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덴마크는 뭐 세계에서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1인당 개인 소득이 높은 나라, 뭐 6만 달러 정도까지 가고 또 굉장히 행복 지수가 아주 높은 나라. 세상에서 뭐 흔히 뭐 설문조사를 많이 하죠.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많이 하는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죠. 한국은 OECD, 소위 먹고 살 만한 나라 중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외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사람들 같은데 본인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그래서 행복 지수 1위 덴마크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뭐 이런 것들을 써놓은 이런 책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 제도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 또는 불만에 차 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역사적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해방을 겪고 혼란기를 겪고 전쟁을 겪고 또 군사 독재 정권을 겪고 많이 하면서 이 앞에 사회보장제도 부실과 연관됩니다만 개인이나 가족들이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됐어요. 죽고 살기로 살아남아야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내가 살아남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가족은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 우선 우리 가족이 살아남아야지 라고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몸에 익히는 그냥 처세술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곧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사는 게 행복하게 안심하고 산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잘 산다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잘 산다는 말의 뜻이 한국에서 대단히 왜곡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돈이 많은 것은 잘 살기 위한 조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조건이고 항상 좋은 조건만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또에서 30억, 50억을 갑자기 로또로 돈을 벌었다. 그럼 그 개인이나 가족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 로또 맞은 10명 중에 1명이나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까? 9명은 다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 집안은.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누구는 유흥비를 쓰고 누구는 우리도 그 돈을 달라고 서로 싸우다가 개인은 완전히 폐인이 되고 그 가족이나 일가 친척까지 다 풍비박산이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있을 때 행복의 조건이 되지만 너무 많고 갑자기 많아지면 사람들 정신을 혼동시켜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곧 잘 사는 것, 곧 행복한 것,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되어버리는데 많은 사람들, 그게 일제강점기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너무나 사회가 어지럽고 국가는 나에게 해주는 게 없고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 10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한국 사람들이 본래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인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안타깝게도 그런 역사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여 년, 한 20년 전입니까? 우리 유명한 탤런트가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런 광고를 해서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 가족만 살아남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자. 이런 게 많은 한국 사람들의 처세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이죠.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프랑스의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1등상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오스카상 받아서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한국 영화의 세계적 수준을 알린 이런 영화죠. 그 영화 중에 주인공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가 그 아빠 역할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또 아들 기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 얘기를 듣다가 아빠가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말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대사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대사를 들을 때 저는 조금 서글펐어요. 왜? 그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별로 계획이 없이 살았는데 너는 계획이 있게 좀 잘 살아라 라는 뜻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자조 섞인 자괴감이 어린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영화에서 계획이 없는 것이 무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연기한 그 기생충 영화의 아빠가 너무나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도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영화에서 길게 묘사되지는 않지만 대왕 카스테라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한때 인기가 있었던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했어요. 그러다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반지하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게을러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멍청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머리도 있고 나름대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개인적으로 파산이다, 비정규직이다, 해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울분에 차 있고 불안에 차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아왔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이런 그 나라를 잃고 전쟁을 겪고 이런 세월을 이제 살아오면서 혼자 살아남아야 됐던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1960년대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 이후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이렇게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1960년대부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좋은데 국제적으로도 한강은 기적이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좋아요. 자, 그런데 이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놀라운 리더십과 희생정신 물론 좋습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수많은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자기의 정든 고향을 버리고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광주로 인천으로 올라와야 됐습니까? 농촌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촌을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던 새마을 운동을 그렇게 해서도 농촌은 점점 병들어가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수도권,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서 합니다. 이런 나라를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서울 근교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매우 특이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에서는 다 죽어간다. 뭐 지방 경제 뭐 살려내라라고 지방대학도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정도로 이제 수도권에 다 몰려 살고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그렇게 심해졌고 그러면서 그 경제 개발을 하는 1960년대, 70년대 뭐라고 했냐면 정부에서는 빵을 만들어야 나눠 먹지 이랬습니다. 밥을 해야 나눠 먹지. 밥도 없고 빵도 없는데 나눠 먹냐? 이랬어요. 이게 선성장 후 분배 논리죠. 먼저 경제 성장을 하자. 그 다음에 분배를 해야지. 어떻게 경제 성장도 안 하는데 분배를 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만드느냐 이랬죠.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맞는 말이다. 경제 성장을 해야 나눠 먹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경제 성장이 됐는데 별로 안 나눠 먹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한때는 부자와 빈자의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줄어든 적이 있어요. 한때는. 굉장히 바람직했죠. 그러는데 최근에 와서는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아주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졌어요. 이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한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때는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야지 무슨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 꼭 그러지 않다.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면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경제 성장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퀘벡 모델이라고 하는 한 600페이지짜리 좀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만은 캐나다의 가장 동쪽 저 대서양 쪽이 퀘벡 주입니다.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이 서로 제국주의 전쟁을 하다가 영국이 이겨서 지금 캐나다가 영어권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동쪽의 퀘벡 지역은 프랑스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가 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이제 거기서 남아서 살게 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받았어요.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조선징이라고 깔보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착취하고 했듯이, 이 캐나다에서는 초기에 이 프랑스계 사람들이 아주 차별받았어요. 영어도 잘 못하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퀘벡은 캐나다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이 퀘벡이 경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된 것은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아요. 1960년대부터 됐습니다. 거의 같은 경제개발하는 방식도 거의 똑같아요.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개발했어요. 당시 이 민간의 기업들, 뭐 사회과학적으로는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죠. 이런 자본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서 막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퀘벡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20년 내지 30년에 걸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퀘벡은 사회보장제도를 똑같이 갖추면서 갔어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이런 거 탄압 안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렇게 해서 퀘벡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치 따지기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하는데 퀘벡은 4만 달러 정도 합니다. 퀘벡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는 몬트리올은 5만 달러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교육, 의료, 무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나 의료를 무상으로, 아니 어떻게 무상으로 그냥 팽팽 노는 놈들에게 왜 돈을 국가 돈, 나라 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팽팽 노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들까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세금을 내고 있어요. 심지어 젊은 남자애들은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팽팽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해놓고는. 국가가 그렇게 힘들게 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죠. 그게 국가의 역할이지, 할 일이죠, 국가가. 그래서 퀘벡은 그런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또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업이 있는데, 몬드라곤 그룹이 있는데 전 세계 8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몬드라곤은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이런 공장이 전 세계로 퍼져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이 공장, 이 기업은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든 공장이 아니에요. 신부님이 당시 20대 중반의 신부님이 그 동네에 사는 청년들 5명 모아가지고 작은 난로 공장, 스토브 공장을 1950년대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우리 함께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취지로 만든 회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이래로 놀라운 성장, 세계인들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성과를 거두어온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피폐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국가가 이 사회 구성원들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주고 그래서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분통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 중요한 이유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지금 세 번째 했던 얘기를 좀 학문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이제 상호 관계, 국가 이 나라하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국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제 강점기 이후로 또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경제 개발하면서 한국의 전통을 다 부정해 버렸어요. 일본인들은 당연히 이 조선 놈들은 아주 미개하다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다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 미신이다 그러면서 다 부정해 버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오던 이런 전통,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에서도 경제 개발을 하면서 다 이 한국이 가난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 미신을 믿고 잘못된 전통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전통을 다 없애자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서구의 가치, 미국의 가치, 일본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좋다, 따라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 사회
한국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 전통적인 행사들, 전통적인 공동 노동,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이런 마음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유럽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전통을 다 나쁘다고 하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계속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국가는 세금이나 뜯어가는 존재다 라는, 국가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국가를 이용해 먹을까?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나 내가 아는 정부 관리나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을 따먹을까? 자,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의 국가는 이중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이런 존재가 국가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래 최근 한 10년 동안 한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무원들, 고위 관료들, 정치가들, 그다음에 일반 민간 기업들,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변호사, 이런 법관, 심지어 법관, 또 무슨 언론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다 결탁을 해가지고 나라 예산을 빼먹고 국가가 무슨 개발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 먹고 하는 많은 뉴스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라고 하는 발상에서 이제 나온 거겠죠. 그 한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불만에 차 있고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 예로 든 게 사회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 보장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그동안 박정희 정부 때 의료보험제도라고 하는 게 1970년대 시범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1980년대에 오면서 노태우 정부 때 오면서 이제 의료보험제도,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 모든 국민이 매월 자기의 월급에서 일정한 의료보험료를 내면은 이제 자기가 아플 때 병원에 갔을 때 아주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아주 좋은 제도죠.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경제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예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그게 힘을 발휘했죠. 보편적인 의료보험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라고 하는데 정작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돈이 없어 그럴까요? 병원이 없어 그럴까요? 의사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다 있죠. 병원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병원 미국에 있고 가장 훌륭한 의사들이 다 있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의료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의료제도가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돼가지고 한번 치료를 받고 나오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나옵니다. 말이 됩니까? 누가 한국 사람이 그런 사람 봤습니까? 코로나 환자 확진자 판정받아서 치료받았는데 내가 치료비 수천만 원 물었다라는 한국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미국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 의료보험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의료보험제도의 사각지도가 많아요. 여러 가지 숭숭 구멍이 뚫린 게 많아서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1970년대, 80년대 그나마 의료보험제도라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 후반에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로 노무현 정부에 오면서 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들이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에 차 있고 불안한가? 평등주의 의식은 강한데 그런 정작 평등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돈을 쓰자라고 하면 협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린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왜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 똑같이 힘들게 일했는데, 심지어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더 가난하고 너는 더 부자야? 라고 하는 평등주의 의식은 아주 강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자라고 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은 거기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무상 의료냐, 왜 무상 교육이냐 하면서, 왜 노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냐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들이죠. 인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못 지나가죠.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뭐 어디에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무슨 단체가 매월 뭐 5천 원 내세요, 10,000원 내세요 하고 또 연말 연시에 불우이웃 돕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돈을 냅니까? 개인적으로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텔레비전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여주면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돈을 냅니다. 그렇지만 사회를,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없게 또는 적게 나오게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회 제도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합니다. 개인이, 이 착한 한국 사람들의 개인의 인성이 사회적인 공공의식으로 연결되는데 뭔가 지금 고리가 끊어져 있다, 그런 뜻이죠.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하게 되고 10,000원, 20,000원 내는 것보다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을 만드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죠. 그런데다가 또 워낙 이 체면을 중시해서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이런 식의 그런 비교의식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더 큰 집, 더 큰 자동차에 살고 싶어하는 이런 태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좀 불안하고 불만에 찬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정작 한국 사회를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외국 동유럽하고 중앙아시아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렇게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와, 한국은 전쟁을 하고 그 잿더미에 깔렸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선진국이 됐니? 와,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요 하면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거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돈이 많은 거 기본 조건이죠. 돈이 없는데 행복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자, 그렇지만 인간 행복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동창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같은 취미 동호회나 직장이나 또는 우연히 뭐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 경상도 사투리식 표현인데,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같이 잘 살아야 재미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관리와 보편적인 돌봄 공동체 구축. 사람과 이제 우선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살다 보니까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말로 나의 서브젝트, 나의 주체성이 있고 나의 독립성, 나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네가 있고 그다음에 나와 너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게 서양 사람들의 특히 서구 근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물론 그 좋은 면이 있죠. 우선 내가 가족으로부터 억압적인 사회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아를 성취하고 내가 자유롭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나의 행복감을 만들어 나가는데 나의 자아, 나의 자유, 나의 독립성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걸 너무 절대시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나의 자아, 나의 자유, 나의 독립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죠. 나만의 자유, 나만의 독립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안중에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나의 자유, 나의 독립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들게 코로나 상황에 살고 있고, 또 지난 여름
다행히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여름에 기후 이 재앙이 비껴갔어요. 지난 여름도 우리가 좀 덥긴 했지만 힘든 열대야도 우리가 겪었긴 했지만 그러나 예년 수준이었죠. 사실은. 그러나 이 북미, 미국과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서부하고 캐나다 서부 이 태평양 연안 지역은 여름엔 보통은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날씨가 좋아요. 보통 기온이 여름에 20도에서 25도 사이고 습기가 없고 아주 하늘이 맑고 밝고 청명합니다. 정말 쾌적해요, 살기가. 그런데 그런 미국과 캐나다의 서부, 저 시애틀, 그다음에 밴쿠버, 우리 교민들도 수만 명씩 사는 곳이죠. 아주 시애틀과 밴쿠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예요. 다른 도시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런 시애틀과 밴쿠버가 섭씨 40도, 49도까지 올라가고 자연 발화로 누가 일부러 산불을 내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숲이 집들이 다 탔습니다. 이게 기후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후 재앙이 닥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가 하면 저 독일, 벨기에에서부터 아시아의 중국이나 인도 이렇게 엄청나게 홍수가 또 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홍수가 세졌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하고 기후 재앙이 지금 같이 닥쳤습니다. 이게 이 하늘이 또는 뭐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엄청난 경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인간이 제일 잘났다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대단히 큰 소리 치면서 너희들 수천 년 동안 살아왔지. 이제 그렇게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없어. 이 바이러스하고 이 기후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경고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2년 동안을 살아가고 있고 다행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60%, 70%를 넘어서 11월부터는 이제 뭐 설령 마스크를 끼더라도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밖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나가고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여행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코로나 환자가 되면서 깨달았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직업, 간호사, 의사 또는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인간의 목숨에 관련된 이런 보건, 의료,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구나 하는 걸 한편으로 깨달았고 그래서 초반에 뭐 그런 보건 의료 인력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고맙다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그런 캠페인도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음식을 또는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배달해서 먹고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 배달부들, 단순히 이제 우체국의 그런 배달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이용하는 그런 음식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없으면 이제 일주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갑자기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 간호사들, 의사들, 요양보호사들, 그다음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또는 뭐 승용차를 타고 배달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정작 그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면서 있을까요? 처음에는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서로가 의존하고 살고 있구나. 나만 잘 살면 나 혼자 다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 오기 전부터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이런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1인 가족, 핵가족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하고 자식들이 사는 걸 과거에 핵가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더 핵의 핵가족, 핵가족이 됐습니다. 혼자서 사는 1인 가족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전체 가구 25% 정도,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지금 1인 가족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놀랍게도 제가 며칠 전에 들은 뉴스로는
일본과 영국에서는 정부 부처에 고독부를 만들었다. 고독부. 뭐 외무부, 뭐 교육부, 뭐 산업자원부 이런 것처럼 고독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가 만들어졌어요. 고독사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그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고독하게 힘들게 살고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결국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죠.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잠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치이고 피곤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러니까 자, 우리나라 TV 중에 가장 인기 있는 TV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있죠. 그 자연인이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 사연을 들어보면 다들 사회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 5천만 중에 일부는 뭐 10,000명이나 또는 10만 명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5천만 명이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사회 자체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어울려서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로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기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잖아요. 인간, 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죠. 사람과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서로 기대고 산다. 우리는 서로 어울려 산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들, 권력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엄청난 착각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 실제로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다 집안에 살림꾼들, 집안 일 도보는 사람들, 운전기사들, 비서들 놓고 삽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비서들, 하인들, 운전기사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생활합니까?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안 벌린다,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일상생활은 누구보다 중산층보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어요. 당장 하인이 없으면 운전기사 없으면 비서 없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쩔 줄 몰라요. 자기들이 어떤 평상시에 밥도 안 하고 운전도 안 하고 무슨 업무 처리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 중산층, 부자 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죠. 평소에 그걸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잊어버리고 산다. 왜?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일어섰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코로나 지원금을 주고 보건 의료 인력이 이런 이제 환자들을 진료해주고 하는 거 필요한 조건인데 그러나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 아니죠. 우리가 같이 어울려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같이 서로 돕고 어울려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감이 만끽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게 서로 돌보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북유럽,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복지국가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자, 그렇지만 거기도 지상낙원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갔던 한국 사람이 들었던 이야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사회복지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 있죠.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북유럽의 사회복지 제도를 연구하려고 스웨덴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뭐 자료도 없고 문서로 된 글씨로 된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한국에서 자기가 왔다고 하니까 아니 스웨덴에서 뭘 배운다고 당신이 왔는가? 당신네 한국 같은 동양에서는 서로 돌보는 이 동네 지역 공동체가 전통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한테 뭘 배우러 와?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좋은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 줘도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서로 따로따로 살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같이 뭐 정자에 가고 마실을 가고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고 탁구장에 가고 정자에 가서 같이 웃으면서 떠들고 같이 술 마시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떠들고 놀아야 재밌다 그거예요. 서로 돌봐줘야. 돌봐주는 게 반드시 돈으로만 돌봐주는 거 아니죠. 동사무소에 나온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에게 쌀을 갖다 주고 연탄 갖다 주는 것만 돌보는 게 아니죠. 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것도 그의 마음을 돌봐주는 거죠.
돈으로만 돌봐주는 게 아니고 마음을, 정신을, 심리적인 돌봄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 사회는, 또 한국 사회는 훨씬 더 안심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더 이상 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간호사, 의사, 요양보호사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또는 엄마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들도, 아빠들도, 보통 직장인들도 다 함께 우리가 같이 서로 누군가 다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의료 전문 지식이 없어도, 또는 돈이 많지 않아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손 잡아줄 수 있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게 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돌보는 공동체의 주체가 되고 또 그 대상이 되고 누군가를 우리가 돌봐주고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사회를 돌보고, 사회에서는 또 서로 각각의 개인과 서로 세대, 젊은 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를 돌봐주고, 집단과 집단, 지역과 지역이 서로 돌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돌봄의 공동체는 이제 4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 상호 지원. 그 다음에 뭔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옛날 시골에서는 마실 간다라고 했죠. 같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공회당이라고 해서, 옛날 공회당, 요새는 경로당이라고 많이 하죠. 또는 동네에 어떤 서로 어울려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뭐 유도 놓고 하는 마당 같은 곳이 있었죠. 공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공유 자원이 있어야 된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를 같이 쓸 수가 있어야 돼.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이웃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원은 눈에 보이는 자원도 있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전통도 있죠.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도 있고, 그 전통이죠. 공유 자원이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로가 누군가 위대한 지도자, 지식인, 훌륭한 사람, 권력자, 돈 많은 사람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고루고루 잘났던 못났던, 돈이 많든 적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서로가 자기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민주주의, 이게 갖추어지면은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제가 길게 이야기 끌고 왔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전체 주제가 어떻게 더 바람직한 도시재생을 할 것인가인데, 도시재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공간이잖아요. 공간. 자, 공유 공간, 좀 어려운 말로 커먼스라고 하는데, 서로 사람들이 함께 쓰는 시설이나 장소가 공유 공간이죠. 이 공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쓸수록 그 동네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 없는 데는 만들고, 있는 데는 좀 더 확장하거나 더 멋있게, 재밌게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자꾸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안 든다. 세금으로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돈이 안 나온다. 오히려 그 공간을 운영하는데 돈만 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자본주의식 이건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 벌 것인가만 관심이 있어요. 정부 공무원들, 정치가들, 또는 뭐 건설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거 치워버리고, 저 경로당 저거 치워버리고 저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던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노인들 혼자 집에 있게 됩니다. 우울감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그 아파트는 누굴 위해서 지었는가? 국가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기에 1층, 2층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인간의 행복을 중요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친해지고 서로 공감을 하고 만족감을 얻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공간과 관련해서는 옛날에 버려졌던 그런 건물들, 그런 공간들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해요.
옛날에 무슨 큰 공장이었는데 더 이상 그 공장이 가동을 안 해요. 그 흉물로 남았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 뭐 불량배들이 거기 가서 놀고 뭐 오줌 싸고 뭐 이렇게 더러워지고 생지가 들끓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건물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공장에 다니면서 먹고 살았다. 그 건물을 없앨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외부를 깨끗하게 단장해서 내부를 새로 꾸미면 그게 훌륭한 카페가 되고 거기에 회사 사무실이 되고 된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과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낡았다, 보기 싫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훌륭한 지역사회의 자원이 된다 하는 사례는 뭐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유 공간, 공공 공간, 우리가 옛날 시골 사람들이 마실 간다, 동네 놀러 간다라고 했던 게 얼마나 중요했던가. 그때는 우리가 가난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은 목피, 보릿고개. 자, 보리는 보통 6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그 전에 겨울에, 가을과 겨울 사이에 파종을 해가지고 6월 달에 이제 거두는데 6월 달에 보리를 거두기 전에 이미 쌀떡과 보리떡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보릿고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 보릿고개를 살았어도 사람들이 공회당에 가고 정자에 가고 동네 어귀에서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막 잡담이라고 하죠. 근데 잡담이 꼭 나쁜 얘기만 아니죠. 서로 이런 얘기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감을 느끼죠. 동네 사람들과 사귀면서. 도시에서는 시청이나 뭐 구청, 광장, 도서관, 주민복지센터, 경로당, 공원, 마을 뒷산 해서 카페 이르기까지. 도시에서도 뭐 어떤 동네에 있는 작은 뒷산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그걸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짓자, 건물 짓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구청장이나 시장,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 주민들이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동네 뒷산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그 뒷산에 올라가서 재밌게 놀고 숨바꼭질하고 보물찾기 하고 그렇게 놀았던 거예요. 그 기억 자체가 인생의 행복의 추억인데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동 공간을 쉬러 가기도 하고 즐기러 가기도 하고 서로가 같이 무슨 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서로 함께 힘을 합치러 가기도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공통으로 쓰는 이 공간이 인간의 행복에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만들거나 훌륭한 도로를 깔거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어떻게 잘 만들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것인가 사람들이 친밀하게 잘 자유롭게 오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많은 정책적 또는 사회운동적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공간을 파괴하는 민간 기업에게 매각하거나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물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거나 또는 남아있는 공간이 너무나 흉물스러워서 도저히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는 이제 건물을 쓸어버리고 다시 지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삶이 힘들게 되고 외로움과 고립이 초래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게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지난 겨울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만은 돌봄선언 상호 의존의 정치학이라는 뭐 이 책에 얇은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은 도시재생을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데 도시재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동네 사람들, 지역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데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지 도시재생 자체가 뭐 엄청난 그 자체가 목표인 것은 아니죠. 자, 공유 파트너십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역사회 사업에 공공부문, 국가나 지방자치제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들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군데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다음 주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나름대로 부작용도 있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항상 잘 될 수는 없죠. 그걸 뭐 악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고 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 성공적인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경기도 화성에서 이런 공동 공간을 만드는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고 국외에서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요양원을 이제 공공부문으로 편입하는 것, 또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에서도 돌봄 부문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또 튼튼한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공유 공간을 통해서 또 공유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보편적인 돌봄 사회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보편적인 돌봄 사회는 어떤 사회냐? 모든 돌봄, 서로가 돌보는 거. 그러니까 환자만 돌봄을 보는 게 아니죠. 환자가 아니어도 어린아이부터 청년, 성인, 노인, 남자, 여자, 그다음에 한국인 또는 외국인 모든 사람들이 다 돌봄을 받고 돌봄을 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돌봄이 가족이나 친척에서부터 지역사회 공동체, 국가, 그리고 이 지구, 이 재앙, 기후 재앙 시대에 지구 전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제도,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경제성장만 얘기해 왔는데 이제 경제성장도 좋지만 사람들을 돌보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나 정책이 국가의 우선순위, 국제적인 또 유엔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 일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개인적으로부터 나를 또 우리 가족을, 이웃 사람들을 서로 돌보는 이런 태도를 계속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깊게 해가는 이런 태도를 만들고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돌봄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걸로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약속한 대로 한 9시 전에 강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예. 예, 진행하세요. 목소리 안 들립니다. 네, 비대면으로 강의하시기가 대면 강의보다 훨씬 힘들다고 들었는데 늦은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음소거 해제하셔가지고 질문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많은 질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각성용 주임 질문 없나요?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평등주의 의식이 강한데 이 평등 사회로 가는 제도에 대해서는 되게 한국 사람들이 현재 되게 인색하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사회보장 제도가 평등 사회 제도가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 좀 많이 보편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좀 더 해야 될까요? 이게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저희 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동가들도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활동들을 더 강화해야 될까요? 네,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뭐 직접 정책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개념적인 이야기,
이야기를 이제 할 것 같은데, 아까 소개해드린 노르웨이 사례 있죠.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평등주의 의식이 강한 나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등주의 의식으로만 치자면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예.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반공교육을 심하게 받고 북한이라고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하면 그냥 치를 떨고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회주의의 본래 이념은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평등주의 사회예요. 세계에서 가장 평등주의 사회입니다. 그 사례, 굉장히 흥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데, 한국에 제가 아까 그 우리는 복지국가에 산다라는 책 소개해드렸죠. 아마 거기에서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한 여성이 자기 아이를 노르웨이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굉장히 시무룩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 야, 왜 그러니?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원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엄마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일방적으로 혼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들이 사랑은 매라고 해서 아이들을 혼내고 매도 때리고 많이 했지만,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혼내거나 매를 뜬다 그러면 완전히 폭력이다, 인권 침해다 해서 이제 당장 고소 고발 당하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혼났어?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뭐뭐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계속 그 한국 아이, 똑똑한 아이가 계속 손을 들면서 저요 저요 하면서 계속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한국 선생님 같으면, 야, 자, 누구 뭐 예컨대 뭐 그 아이의 이름을 홍철이라고 하죠. 홍철이, 야, 역시 똑똑하구나. 역시 예습을 잘해왔구나. 다른 친구들도 홍철이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했겠죠. 그런데 노르웨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홍철아, 왜 네가 계속 대답을 해서 다른 친구들 기회를 빼앗니? 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다 답을 알고 있어도 내가 좀 참고 있으면 그 사이에 다른 친구들이 손을 들어서 답변할 수도 있는데, 자기 혼자 자기가 알고 있다고 계속 손을 드니까 다른 친구들의 기회를 빼앗았다. 노르웨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공부를 잘하는 애를 칭찬해 줘야지 왜 걔를 무안을 줍니까? 이럴 정도로 노르웨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돈이 있건 돈이 없건, 그 사람이 뭐 변호사이건 그 사람이 청소부이건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아니다. 각자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할 뿐이다. 할 일이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평등주의 의식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러면 이런 평등주의 의식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본래부터 유전자에 갖고 태어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아까 1930년대, 40년대에 제가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는 첫 번째로 정치권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자, 경제 성장을 통해서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른바 선진국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선진국까지 왔는데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선진국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진국 따라하기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선진국에서 오히려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선진국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징들이 아니라 선진국 안에 있던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정되게 생활하는 것들이 어떤 정책과 제도에서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정당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완전히 다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그 정당이 우선시하는 정책이 우선 추구될 수밖에 없는 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서로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한다면, 각 정당들이 색깔의 차이가 있고 정책의 차이가 있어도 크게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직장에서 노동자하고 사용자들끼리의 타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당들만 타협해서는 안 되죠. 정당들은 누구의 지지를 받느냐? 그 자본가들,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사정위원회라고 해서 노동자와 사용자, 그다음에 정부 3자가 여러 가지 임금 협상의 문제를 놓고 이제 서로 노동 조건의 문제를 놓고 서로 협상을 하지만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는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사용자들은 사용자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그때마다 어느 편인가 이제 일방적인 편에 서게 되고, 그래서 사용자나 노동자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계속해서 그냥 매 정권 때마다 그게 시도는 되어 왔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나 노동자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상생하는 사회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다른 말하면 공공의식이 되겠는데, 이런 노사정위원회, 근데 전통적인 노사정위원회는 또 정규직 노동자들만 상대로 해요. 그런데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는 프리랜서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함께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합의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자기 입장을 강조하느라고 제대로 시도는 있었지만 충분히 결실이 맺어지지 못했다. 그건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공공의식의 결여 또는 부족, 결국은 그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경제적 환경 속에서 나만,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너무나 강하고, 또 한국 사회에서 경제 제도적으로 이 사적 소유의 관념이 너무 절대적이에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돈, 다른 사람 건들지 마라, 이건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내 재산이나 내 권력이나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때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함께 가는 사회가 되는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 이른바 선진국, 자, 캐나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북유럽에서는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돈을 쓰더라도 내가 이걸 쓸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공공의식이죠. 개인 소유, 사적 소유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절대화하면 곤란하다.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한다. 사회를 망가뜨린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공공의식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 더 키울 것인가. 그러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럼 어떻게 공공의식을 키우느냐.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정부가 그런 것을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 이런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방적 강의는 교육의 효과가 절반도 안 돼요. 실제로 교육은 체험을 통해서 교육 효과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려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서 같이 잘 먹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장소, 지역, 단체, 그런 기업, 이런 경험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눈으로 가서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는구나,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한살림, 아이쿱, 둘의 행복 중심 뭐 등등 또 이런 많은 생협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협동조합들도 있고,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들이 있고, 모범적인 사례들이 전국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십 개의 사례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에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타적으로 살아라라고만 강요할 수는 없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도 충족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도 생각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국내 우리 한국 사회의 경험 또는 외국의 경험들을 자꾸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가져볼 때,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을 갖게 될 때 훨씬
교육적 효과가 많고 공공의식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그런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그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내가 낸 세금만큼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는구나 라고 믿고 큰 저항없이 낼 수 있는 거죠.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 때문에 된 것이죠. 자기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고 해도 내는 거예요. 왜? 정부가 이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몇몇 도둑놈들이 나눠 갖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줘야 되고 정치권이 이 사회 속에서는 그런 체험적인 교육을 통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더 재밌고 행복한 사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또 이런 작업들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이 되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앞으로 최소 20년, 30년은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채팅창에도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회적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는 공공의식을 가지려면 교육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은 아까 질문에도 제가 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셈이 있죠. 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순전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체험 교육의 프로그램에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설득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보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그동안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힘들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런 공공성의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자기의 노력과 시간의 한 100분의 1, 많다면 한 10분의 1 정도를 들여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외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수준에서 그냥 내 걸 특별히 희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각자 자기가 할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각자 다 살아가는 조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1번, 2번, 3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각자 자기 할 일들이 자기 조건에서 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평등의식을 국가 제도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권에서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강하게 옹호하는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북유럽에도 보수정당이 존재할 건데, 북유럽의 보수정당은 한국의 보수정당과 노선이 많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보수정당이 전반적으로 세력이 강하지 못해서 사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타협이 가능했던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짧은 시간 내에 답변하기는 너무 진지한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질문이 나왔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무책임한 강사라고 혼날 수가 있으니까 짧게 답변하자면 북유럽에도 당연히 보수 정당 있고 자유주의 정당 있고 진보적인 정당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주 반동적인 정당도 있습니다. 아주 외국에서 이주민들, 난민들이 들어오는 걸 절대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정당들 있죠. 대부분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고 단원제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 중심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럽은 대부분 의원 내각제이고 복수정당제입니다. 정당들이 뭐 3개, 4개, 5개, 10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총선을 치른 독일처럼 한 정당이 50%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돼요. 두 정당, 심지어 세 정당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권을 구성하게 되는데, 자, 뭐 그런 얘기 길게 할 수는 없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라고 16년 동안 지금 집권을 하다 이번에 이제 끝났잖아요. 자, 그런데 독일 메르켈 수상이 소속했던 정당은 보수 정당입니다. 진보 정당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이른바 진보 정당이라는 정당 못지않게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 기준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념자 기준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이라는 말을 하죠. 한국에서는 사실상 좌파다 진보적인 정당이 존재하기 힘듭니다. 워낙 한국 전쟁을 겪었고 반공주의 교육을 많이 받았고 하니까 진보적인 정당 그런 정책을 얘기하면 아 빨갱이다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다 사회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이념적인 지형이 넓고 그다음에 보수 정당들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마인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 수준이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방식이고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은 정의당이나 녹색당 정도, 뭐 민중당 정도 돼야 이제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당 정도의 정책을 유럽의 보수 정당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정당들이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민간 기업 또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진보 정당은 서유럽에서는 국가의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죠. 그다음에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 진보적이고 유럽의 보수 정당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 생각도 해야 되지만 중산층 부자들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그들이 시장 경제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메르켈 수상이 16년 동안 집권해서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아주 보수적인 나라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 우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가장 견실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워낙 이제 제조업이 튼튼하고 독일은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중소기업, 한국처럼 이렇게 부실한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된 이런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 자체로 독립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정도의 중소기업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독일의 보수 정당마저도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 정도까지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사회의 어떤 공공성, 공공의식, 공동체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뭐 유럽, 북유럽의 이제 그런 진보 정당들도 그런 상황이다. 우선 짧게 몇 마디 하자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더. 시간이 늦었는데 짧게 하십시오. 네, 이것도 근데 쉬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증세는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쓰고 있다는 어떤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북유럽은 혹시 그 국민들이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좋은지 어쩐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미 그분 얘기했는데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 소득의 50%까지 심지어 세금을 내라고 해도 내고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이 별로 심하지 않죠. 물론 노르웨이나 덴마크라고 해서 사고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가끔씩 뭐 1년에 한두 번 신문에 뉴스에 터집니다. 근데 그거는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사건이 터지자고 치면 1년 내에 그런 터지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정부가 보수 정당이 들어서건 진보 정당이 들어서건 간에 국가가 내 세금을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높다. 한국 사회에 비해서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신뢰도 높으니까 세금을 제대로 쓸 것이다는 신뢰도 높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도 높습니다. 보통 80% 이상이에요. 그런 나라들에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50%나 될까 60%나 될까 하는 정도죠. 그래서 굉장히 신뢰 수준